58페이지 업무보증입니다. 네. 에? 네. 아, 맞아요. 네. 여기가 딱 좋습니다. 적어도 눈 맞추시기도 좋고,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업무보증의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설정하면 된다. 공탁만 폐업 또는 사망 시 3년간 회수 불가하다. 그 다음에 종별에 따라 보증 설정 방법은 차이가 없다. 지원농협도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우리가 법인 중에, 그죠? 특수법인 중에 가장 통뼈다, 깡패다. 누구라 그랬죠? 농협이죠. 농협은 등록도 안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보증도 하긴 해요. 얼마 하나요? 남들의 20분의 1이에요. 왜? 법인 기준이니까. 그죠? 법인 기준이니까 2억인데 1,000만 원만 하면 됩니다. 그죠? 다른 특수법인은 다 2억 해야 돼요. 그래서 농협도 해야 된다. 농협도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하지만 1,000만 원만 하면 된다. 굳이 뭐 농협은, 그죠? 보증보험이나 공탁 안 해도 거기 뭐 돈 모여 있는 곳인데, 그죠? 네,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액은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제는 우리가 1억, 2억 숫자도 중요하지만 뒤에 붙은 말도 중요하죠. 1억 이상이에요. 2억 이상이죠. 그죠? 이상이라는 의미는 더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공제사고가, 만약 예를 들어서 공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자꾸 그렇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우리는 3억 들었어요. 우리는 10억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갖고 하시는 분들은 없죠. 1억당 얼마?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죠?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다만 법에서 1억 이상이라고 정해놓으니까 남들 다 얼마 하겠어요? 1억 하실 거고요. 법인은요 2억 이상이죠. 2억 이상이니까 2억 하실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죠? 지점이 있죠? 분사무소 있습니다. 그죠? 분사무소 있을 경우 분사무소는 얼마? 각 분사무소당 1억. 그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2개에서 1억씩 총 4억이다. 그죠? 총 4억을 해놔도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억의 한도.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서 내가 공제를 분사무소에 1억을 든다고 생각하지 마시자 그랬죠. 그죠? 서울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대전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대전에 분사무소를 차렸으니까 대전에 1억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된 사무소 2억 들은 거를 추가로 1억을 더 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가 있는 거하고 팔이 2개가 있는 거 힘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먹는 게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제를 주된 사무소가 추가적으로 1억씩 하나당 1억씩 더 들여라. 물어줄 땐 분사무소나 주된 사무소나 내가 물어줄 수 있는 금액, 내가 들은 금액 요거대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큰 차이는 없겠지만 법인이라면, 그죠? 우리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때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 없이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액 책임, 보증기관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아까 그 얘기죠? 그죠? 공인중개사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공제를 드는 공제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 중개와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래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것은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다.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1억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사고가 2건이면 건당 1억 원씩이지 한 건당 5천만 원. 즉 한도라는 것은 한 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한 건당 1억이라는 얘기지 토탈 해서 1억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양쪽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한
거래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어때요? 각각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A라는 거래에서 공제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때요? 그거에 대면 효력이 만료가 되죠. 바로 보름 내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또 들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의 거래계약에서 두 건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1억씩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의 설정은 언제까지 하시라고 그랬어요? 보증 설정은 등록의 과정에서 본다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부터? 등록한 후로부터. 등록한 후니까 언제예요? 등록은 언제? 서면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죠? 등록이 돼야 기업공인중개사이고 기업공인중개사이어야만 업무보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부터 업무 개시를 하기 전 시간까지 어떻게 해라? 공제에 가입을 해라.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라 라고 했죠?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나요?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면 통지 받은 후부터는 바로 공제에 가입을 하셔라. 기간의 만료를 위한 재설정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기간은 보통 얼마나 하십니까? 보통 1년 단위로 들게 돼요. 5월 1일이다. 내년 4월 30일까지겠죠? 그럼 내년 4월 30일 되기 전까지 4월 30일까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들으시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지만 중간에 제가 그죠? 휴업을 했어요. 6개월간 휴업을 했는데 3월 달에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그죠? 5월 1일부터 들었으면 5월 1일 되기 전까지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제가 휴업을 했어요. 5개월을.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8월까지죠? 그럼 이 중간에 공제 기간이 뜨죠? 맞죠? 휴업했으니까 휴업을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이 되니까 5월달이 되는 순간 공제를 다시 재가입해야 될까요? 아니면 휴업기간이 끝난 후로부터 재가입을 해야 될까요? 끝난 후부터 하시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공제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는 남을 위해서 드는 거죠. 남은 여기서 누구예요?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간이 뜨는 기간에는 거래 당사자가 이런 상황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휴업이니까 중개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끝나고 이때부터 다시 들어라.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재설정 변경 시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같이 넣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라. 근데 보증기관이 통보하여 등록관청이 알고 있다면 보증 설정 신고와 보증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협회에서 들고 협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으로는 등록관청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고, 그죠? 그 일련의 사안 등에서 업무보증을 했다라고 등록관청에서는 이해하고 있죠. 그 내용이 변경이 된다든지 재설정을 하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후 법률관계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증 부족액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냐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중개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양자 간의 차이는 뭘까요? 위에 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죠? 그러니까 업무 보증을 안 했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센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기본이 업무 정지잖아요. 우리가 받는 적당한 잘못은 업무 정지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등록 취소까지 하면 조금 세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업무 보증 안 했다라고, 그죠? 우리가 솔직히 업무 보증 쓸 일이 별로 현실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제사고가 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죠? 근데도 법에서는 약간 더 타이트하게 하죠. 이건 누굴 위한 거니까?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 보증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죠? 업무 보증은 들었어요. 이미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선 벗어났지만 업무 보증 들은 걸 설명을 안 했어. 그죠? 설명을 안 하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배부하지 않은 건 과태료. 과태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거죠. 그래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배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거래 당사자가 받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예요. 하지만 업무 보증을 아예 안 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한 중개 보조원은 과실상계 주장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죠. 과실상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과실을 서로 상계하는 거죠. 말만 따지자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도 잘못이 있고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사고라고 보시자 그랬죠? 교통사고 났을 때 일방 100% 나오는 경우 거의 없다 그랬죠? 그죠? 내가 조금 잘못을 한 거는 맞지만 너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니, 그죠? 내가 80% 물어주고 너가 20% 너가 해결을 해라. 즉 내가 100만 원 손해가 난 거에 대해서 80만 원밖에 못 물어주겠다라는 게 과실상계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얘기는 뭐예요? 중개, 그죠? 중개 의뢰인의 부주의를 이용한 중개보조원은 과실상계 주장이 불가하다. 즉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진장 연대를 묶이는, 박스에 나오죠? 부진장 연대를 묶이게 된다. 부진장 연대는 뭐예요? 진정하지 않은 거죠? 진정하지 않은 거니까 뭘까요? 둘 간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과 사장님이 지금 짜고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개보조원은 혼자 단독으로 한 거예요? 부진장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건 서로 어떤 거예요? 서로 독립적이지만, 그죠? 서로 독립적이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연대한다 그러는 거죠? 우리 연대 부증인이 있었잖아요. 연대한다는 얘기는 중개보조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님한테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맞나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거래 당사자, 거래 의뢰인의 부주의를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잘못한 것을, 실수한 것을 알았죠. 손님이 잘못한 것을 알고 중개보조원이 고의로 악용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고스톱을 칠 때, 그죠? 손에 다음에 이거 내가 딱 들고 있는 건 알고 내가 그걸 던져서 뭐 예를 들어서 싸게 했다든지, 그죠? 고의로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거야.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에서 쟤를 내가 알았는데 제가 뭘 낼지 뭘 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제가 실수할 것을 알았다고 치자고요. 그죠? 제가 뭐 낼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죠? 네 잘못이잖아. 나는 그걸 알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설명이 잘 안 됐나요? 다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죠? 알고 그거를 이용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는 20만 원 네가 부담하고 내가 80만 원만 부담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부진장 연대 채무의 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공인중개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죠? 중개보조원은 알았지요.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했으니까 시행령 측에 반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만약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뭘 얘기할 수 있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는 지금 짜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짜고 그런 건 아니고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서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개보조는 상대방의 과실을 알았어요. 과실을 알고 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조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말을 들으시면. 자, 넘기시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개보수라고 하면, 그죠?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A와 B와 C,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중개보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언제 청구한다? A와 B 사이에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건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고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즉 중개보수 청구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어디서 근거가 됐을까요? 즉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성립을 했을까요? A와 C, B와 C 사이에 어떤 계약? 중개 계약. 그죠? 우리가 중개 계약의 성질을 얘기를 할 때 했던 말 중에 이해하기 별로 좋지 않았던 말 중에 편무적인 쌍무계약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죠? 편무적 성격이 강한 쌍무계약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쌍무, 편무 그 무자가 뭐예요? 의무지요. 그러면 A와 C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중개 계약이 체결될 때 서로 간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 의무가 뭐였어요? A 입장에서는 C에게 중개 계약이에요. 전속까지 가지 마시고 일반 중개 계약도 마찬가지니까 A는 C에게 뭘 해야 돼요? 그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했어요. 언제? 일이 완성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즉 A와 B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하면서부터 나는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죠. 맞죠? 맞나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A, B의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편무적 성격이라는 것, C는 반드시 A에게 A가 제시한 일의 완성, 즉 중개 완성을 해줄 의무는 없었지요. 그죠? 중개 완성의 의무는 없었지만 단 뭐는 있었어요? C는 성실로서 열심히, 그죠? 중개 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C의 의무가 좀 약하긴 하지만 서로 간의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라고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A, B 사이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계약을 근거로 해서 A, B 양 당사자에게 그죠?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 유효한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A와 C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집 팔아주세요, 아파트 팔아주세요 할 때 그죠? 어떤가요? 집 팔아주세요, 얼마 드릴게 팔아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수수료는 얼마 드릴게요. 보수란 표현을 모르니까 그죠? 수수료는 얼마 드릴게 좀 팔아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방 좀 놔주세요. 수수료 얼마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원룸 건물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 방 좀 어디 공실이거든요. 좀 놔주세요 이러죠.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한 약정을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하진 않아요. 그죠? 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법정 한도, 법정 요율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사람의 입장, 그죠?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특별한 경우에는 얘기를 하겠죠. 그죠? 특별한 경우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중개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중개 계약이 성립을 한다면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중개 완성, 인과관계 중개 행위가 중개 완성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주된 원인일 필요가 없다. 즉 조금만 도와줘도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즉 보세요. 우리가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법에서도 어떤가요? 살짝만 하더라도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A와 B 사이의 거래계약을 C가 중개를 했는데요. 그죠? 중개를 했는데 A가 B를 소개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수수료 내기 싫어서, 중개 보수 내기 싫어서 다이렉트로 A를 쫓아갑니다. 집주인을 쫓아가요. 집주인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응? 직거래하죠, 직거래. 그럼 나는 그 중개 행위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했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내가 계약서를 써준다든지 어떤 부수적인 중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요약식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된 원인은 필요가 없다. 조금만 도와줘도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죠? 내가 A에게 B를 소개시켜준 그 행위만으로도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놨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을 소개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 후 직거래한 경우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인과관계 인정됨으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전속 중개계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싸가지 없는 경우라면. 그렇죠? 근데 전속 중개계약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의무를 따질 때 어땠어요? 직거래하게 되면 중개보수, 그죠? 중개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둘 다 같은 겁니다. 이제.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일반 중개계약에서는요. 그죠? 거래 당사자 A가 나하고 중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중개업자를 껴서 해도 상관이 없죠.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야 소리를 못 하잖아. 근데 전속 중개계약 같은 건 어때요? 그럴 경우에도. 그죠? 나를 배제한 다른 공인중개사와 다시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상대방은 중개일에는 쌍방에 각각 청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개보수 초과 여부는 어때요? 한쪽만 보는 거죠. 네? 양쪽 합치는 거 아니죠? 0.5%다 그러면 한쪽이 0.5%, 한쪽이 0.5%, 1%예요. 0.9%다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1.8%고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것도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범위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은 뭐가 완성이 된 거예요? 거래 계약이 완성이 된 거죠. 중개 계약, 중개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래 계약이 완료된. 암만 늦어도 언제 거래 계약이 완성이 됐을 때, 즉 잔금을 치를 때까지는 중개 보수를 줘야 된다.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주면 소송해야죠. 뭐 받아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멸, 이게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없어지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계약이 취소되면 나의 중개 보수 청구권이 사라져요? 네? 중개의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는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났어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은 갖췄어요. 하지만 내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계약이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단순 변심 이런 거 있죠? 단순 변심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거래계약 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개 보수를 못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너네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 도움을 줬는데 너네들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그런다면 나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그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 취소, 그죠?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을까요? 금지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금지행위는 내가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잖아요. 맞아요? 거래계약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금지행위 자체는 내가 따로 처벌을 바꿨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유율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딱 떠올라야 되는 말이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진다 까지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종류를 좀 나누셔야 되겠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자 그랬죠? 맞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고 주택은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쭉 써드릴 때 5천만 원 이하, 5천에서 1억, 1억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0.5, 543, 653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거는 외울 필요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죠? 그럼 실무에서나 외우자. 시험은 안 나온다. 왜 그럴까요? 주어질 수밖에 없다. 시도 조례니까. 그러면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건 주택에 관한 중개 요율이고요. 그러면 주택 외는 어떻게 될까요? 국토부에서 정해놨다. 주택 외는 얼마예요? 0.9% 이내에서 알아서. 근데 주택 외도 또 나누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오피스텔 있었어요. 오피스텔은 얼마예요? 매매는 0.5, 임대는 0.4. 그죠? 자, 매매가 힘들어요? 임대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중개하시기에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임대를 아주 잘해요? 어떤 분들은 매매를 아주 잘해요? 그러면 매매가 빈도가 많아요? 임대가 빈도가 많아요? 에? 임대가 훨씬 많죠. 암만 해도. 그죠? 예, 오피스텔 많은 동네 가보면 어때요? 임대가 많지 매매가 많지는 보통 안 씁니다. 매매가 암만 많아도 임대 쫓아가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자주 하는 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희소성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힘들다. 힘드니까 힘든 만큼 돈은 더 받자. 그래서 0.5%, 임대는 0.4%. 그죠? 중요한 건 오피스텔의 기준이 되겠죠. 오피스텔 기준은 어땠나요? 면적을 우선 따져야 돼요. 면적은 어느 정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7평, 85제곱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오피스텔은 원래 뭐 하는 겁니까? 업무시설이잖아요. 그죠? 업무시설인 건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실인데 사무실로 허가를 냈지만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거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부엌과 화장실. 샤워장이 있는 화장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닥 안 외우셔도 되는 게 뭘까요? 어차피 문제에서 다 주어질 겁니다. 그죠? 문제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입식 부엌을 갖추고 샤워실이 갖춰지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죠? 우리가 그것까지 다 따질 필요는 없어.
그죠? 아니면 오피스텔을 해놓고 가로치고 85제곱 이하에 뭐 좀, 그거는 문제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거꾸로 낸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죠? 수수료는 주어지고, 거꾸로 물어본다고 할 때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0.9% 이내,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중개 수수료 요율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다녔어요? 요 그림을 좀 기억하자 그랬죠? 요 그림은 뭐라 그랬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해야 될 거. 그죠? 첫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자격증, 원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또 등록증, 원본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공제증서.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세 가지다. 그죠? 근데 이 옆에 사이드로 붙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증, 어떤 분은 여기다 뭐 갖다 놔요? 실무교육, 수료증까지도 갖다 놔요. 별 의미 없는.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네 가지거든요. 항상 비치해야 될 건 네 가지다. 머릿속에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요거는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액자죠. A4 액자. 아니에요? 맞죠? A4 액자 3개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액자 3개가 있고 그 밑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스터. 우리 공고문 같은 포스터예요. 그죠? 그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율표가 나옵니다. 1주택, 2번 주택 외 여기에 보면 오피스텔 얘기도 있고 맨 밑에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얼마를 받겠습니다 라고 써있는 대부분 얼마로 써있다? 0.9%라고 써있다. 그죠? 중요한 건 뭘까요? 법에서 정해놓은 요율의 한도가 0.9%죠? 그러니까 0.9% 이상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겠죠? 그죠? 0.9% 이상 받으시면 안 되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착한 치킨 착한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0.6%를 써놨어요. 그러면 0.9% 이내 법은 0.8%를 내가 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없죠, 원래는. 근데 내가 0.6%를 써놨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 0.8%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초과 중개 보수 수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얼마로 써놓으셔요? 0.9로 써놓고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면 0.8% 받으시고, 그죠? 기분이 나쁘시면 0.9% 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아주 기분이 나오면 0.5% 받으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계산인데요. 중개보수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 그랬죠? 이제 한번 또 볼까요? 335다. 전세가율로 바꾸자 무조건. 그죠? 매매는 상관없죠? 매매는 매매가가 딱 나오니까. 임대차가 문제예요. 임대차일 경우 335다. 얼마 기준으로 보셔라. 335. 숫자를 더하면 돼요. 3 더하기 35는 38. 그죠? 3,800.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왜냐면 3,000이 되면 헷갈려, 또. 3,000에 35면 또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300에 35면 얘가 문제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35에다 얼마를 곱하세요?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월세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 더하기 300 하시면 3,800. 그럼 3,800 곱하기 요일 하시면 돼요. 그죠? 0.5%. 그러면 5, 35, 5, 8에 40, 19만원. 맞나요? 5, 8에 40. 맞죠? 뭐 이런 걸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합쳤을 지금 얼마예요? 3,800이죠? 3,800인데 월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줘라? 월세를 깎아준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35만 원에다가 곱하기 70% 하라 그랬어요. 그죠?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40만 원으로 다시 바꿀게요. 그죠? 그럼 아까 3,900이었어. 4,300이죠. 4,000에 300이야. 그럼 4,300이니까 4,300이니까 얼마예요? 5, 3, 15, 5, 4, 20. 21만 5천 원이네요. 그죠? 맞죠? 21만 5천 원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70%는 4, 7에 28이죠? 2,800 더하기 300. 3,100 곱하기 0.5. 그러면 5, 3, 15, 5, 1은 5. 15만 5천 원이죠. 맞나요? 그러면 21만 5천 원 받을 거를 15만 5천 원 받으셨어. 얼마 깎아주셨어요? 6만 원. 21만 5천 원, 15만 5천 원,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을 누가 깎아준 거예요? 내가. 그죠? 왜요? 소액이니까. 그죠? 소액이니까. 가뜩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적다고 하는데 소액일 경우엔 더 좀 깎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전세 4천이에요. 전세 4천이면 얼마예요? 0.5%일 경우 얘는 볼 거 살 거 없죠? 그죠? 4, 5, 20만 원. 전세 사는 사람은 어떻단 얘기예요? 월세보단 좀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의미 없죠? 5천만 원 이하의 70% 곱하는 건 월세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주택만 될까요? 상가도 될까요? 상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법에서 주어졌는데 500에 1000에 30만 원짜리 상가 임대를 했을 경우 받아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합치면 얼마예요? 1000에 30이니까 4천이죠? 그죠? 4천이니까 5천만 원 미치죠?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해요? 1000에 30 곱하기 70, 21. 그죠? 그럼 3100. 똑같이 3100이네요. 3100에 15만 5천 원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신경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다가 얼마로 곱하고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죠? 보증금하고 월세만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증금하고 월세만. 그 다음에 권리금은요. 권리금을 생각하시면 권리금은 한마디 다른 얘기를 하면 뭐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우리 중개 보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권리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 달라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상가일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했다. 교환하면 어떤 걸로 받으시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수료, 본계 보수, 많이 나오는 걸로 하시라고 했죠? 중개 보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거래 금액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작은 거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합산 이런 게 아니라 중개 보수가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자, 우리가요, 다가구 건물을 매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다가구 건물을 매매를 하시는데요. 다가구 건물을 매매하면서 매도인이, 그죠? 매도인이 주인 세대에 살고 있어요. 주인 세대에 살고 있는데, 매매를 하면서 매수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들어와서 살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은 내가 거기 가서 살 계획은 아닌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주인 세대 임대를 줄 거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리고 난 임대를 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내가 아직 나도 담대로 갈 생각이 없으니 나는 건물만 팔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다른 데 돈 쓰려고. 그죠?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주인 세대에 계속 살게 전세금을 주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중개보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임대차에 대한 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았다고 욕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물론 임대차 금액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 한 100만 원 이상 되겠지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안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받았을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인 세대 임대차 계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죠. 물론 지위는 바뀔 거예요. 자, A와 B가 있을 때 A가 매수가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랍니까? A와 B와 C가 다른 계약을 체결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때요? 얘가 임대가 되고 얘가 임차가 되죠. 약간 바뀌었죠.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등장인물이 A와 B 똑같지요. 그죠?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임대도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매매 중개보수만 받으셔라. 그러니까 내가 중개하는 거에 일환으로 보는 거죠. 내가 한 중개 활동의 일환으로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나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매도인이 이사를 갔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1년 후에 매수인이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 이사 나갔어요. 이사 나갔는데 그 전에 살던 매도인 있죠? 그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A, B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즉 여기에서 뭐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닐 때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매수인의 입장은 집이 하나 더 있어요. 본인이 원래 살던 집이 있겠죠? 그죠? 본인이 원래 살던 집이 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런 거예요. 어디 이사 가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예,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정해진 데는 없어요.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그럼 난 아파트에서 올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 목적물이 다르죠. 대상이 다를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죠? 자 보세요. 개념은 어떻게 잡으시냐면 내가 매매를 할 때 이걸 임대하는 거는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별 힘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따로 설명할 것도 별로 없지요. 워낙 잘하니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서 한다는 게 웃길 정도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일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쉴 땐 받지 말고. 근데 새로운 아파트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 써야 되잖아요. 새로운 완전 다른 계약이 되잖아요. 등장인물이 똑같다 손 치더라도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등장하는 중개 대상물이 달라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받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1년 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다. 이럴 경우에도 다르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받아야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를 따져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층은 업무시설, 3, 4층은 주택. 이럴 경우에는 면적이 3, 4층 주택이 더 크다. 이럴 경우는 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걸 왜 따져야 돼요? 우리가 따질 경우에는.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중개 보수가 요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가 좋아요? 주택 아닌 게 좋아요. 아시죠? 주택이 다 0.6%잖아. 0.6% 이하잖아요. 주택은.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시설로 돼 있다 치더라도
85제곱. 지금 나왔잖아요. 아까 앞에 한 게 그거잖아요. 5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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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떤 거? 수수료요? 지금 수수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원래 얘는 규정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주택 외에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 물리적으로 그게 주거용 오피스, 요즘은 아예 또 분리가 되죠.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나오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요율을 얘로 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0.9% 이하로 해서 협의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는 얘로 정해진 거예요. 5, 0.4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임대는 0.4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죠. 0.5, 0.4가 금액에 대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그 요율을 그냥 곱하죠.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없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0.5, 0.4예요. 달라요. 그 표에서 주택과 주택 외를 아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이 543, 654 이게 없어져요. 밑에 있는 아이는 그냥 단일로 0.4, 0.5 오피스텔일 경우에. 되시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서울에 있는 물건 대전에서 팔았어요. 수수료 어디 기준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서울에 있는 물건을 대전 공인중개사가 팔았다. 대전을 기준으로 해라.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다가 하셔야 돼요? 서울에다 하셔야 되죠.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시보수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이 중개 보수는요, 계산하기 쉬운 게 뭐예요? 기준만 있으면 곱하기 0. 얼마만 하면 되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해요? 분양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입주자로서 선정이 돼서 동호수가 지정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그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뭐예요? 계약 끝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도금 1, 2, 3차. 그죠? 잔금 치르시잖아요. 중도금 2차 내시고 매매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중도금 2차 내실 때 기준은 아파트 총 분양가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불입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어요? 대출을 빼고 불입한 금액으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거 상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우리가요, 대출하고 솔직히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출은 내 돈도 아닌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요, 대출 받아서 뭐 내신 거예요? 중도금 내신 거죠?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누가 내셔요? 여러분들이 내시죠? 그러니까 대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총 비용, 대출 받아서 내 건, 여러분들 돈으로 내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때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내신 모든 금액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뭐 넣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그죠? 프리미엄까지 하시면 되시겠다. 그 다음에 전시보수는 뭔가요? 전시중개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전시중개는 상담중개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죠? 상담해주고 받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전시보수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은 없다. 중개보수와 전시보수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겠죠? 하나에 대해서 뭐 컨설팅으로 하고 뭐 중개보수하고 이러면 되지만 날짜를 바꾸시거나 이런 식의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동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중개업을 할 때 따로 등록을 해야 되냐?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걸로 충분히 전시중개가 가능하시고요. 실무는 자 보세요. 요율 같은 경우는요. 요율은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이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어떠한 부가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고치러 가시잖아요. 그럼 부품을 갈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가 플러스 내 공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부품에다가 내가 추가한 부가가치에 대한 비용을 더 받잖아요. 그럼 실비를 한다. 그럼 실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내가 솔직히 등기부등본을 떼준다 그러면 우리는 수수료가 뭐 700원이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프린터 값도 들고 말하자면 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그거 한 장 떼주고 얼마 받아야 될까요?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10,000원은 받아야지. 아니요? 그죠? 어쨌든 그거보단 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비는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떻게 정해놨습니까? 실비의 한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순수한 비용. 왜 그럴까요? 거기에 들어간 용역이나 이런 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까? 중개 보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실비는 딱 그 금액만 청구를 해라. 그래서 실비의 경우 상대방을 잘못 선택해서 받으면 초과 실비 금지행위이다. 예를 들어 권리관계 확인해두는 비용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아면 초과 실비 금지행위다. 뭐 이런 것까지 따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비가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 드는 비용, 요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건 뭐였나요? 계약금 같은 경우 불안하니까, 서로 간에 불안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디다 맡겨놓을 수 있다 그랬죠? 맡겨놨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러한 비용들까지도 우리가 실비의 범위로 놓고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서도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개 보수, 그죠? 그리고 실비 합쳐서 받으셔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거래계약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